안녕하세요. 한끗 대표 이하늘입니다. 한끗은 시각장애인이 가르치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한글러를 만듭니다. 저는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동아리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실천해 볼 수 있었는데요. 2019년 2월에 한끗을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 주관 2019년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해 한 해 동안 사업을 발전시켰고 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동아리가 아닌 소셜벤처로 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미션으로 삼고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께 한끗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끗은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은 한 끗 차이다 라는 의미로 시각장애인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어를 끝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아마 여기 계신 사람 수만큼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25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이 중 많은 수가 안마사, 침술사, 종교인, 특수교사 단 4개 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안마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취업한 시각장애인의 30%가 안마사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98.5%의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안마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장애에 대한 편견, 업무 역량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부딪힙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특정한 진로를 권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맹학교 교육과정은 안마술에 편향되어 있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유사한 진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업무 능력과 장애로 인한 제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고용을 하는 불편함을 겪느니 차라리 벌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편견의 벽 안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은 안마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을 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자신 없게 소개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을 만났을 때 자신은 일반 교과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각장애를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특수교사가 되기를 권유해서 결국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한 방법은 안마사 늘리기입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진행해 일자리 수만 늘리는 거죠. 하지만 직종 다양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4년 이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개발 사업은 단 한 건밖에 없었고 새로운 직종 개발에 대한 노력은 시각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 유형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정부의 고용정책과 사업에서 시각장애인은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관과 주변 사람들이 제안하지 않았던 스스로 원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한글러의 시작입니다. 한글러는 시각장애인 강사가 제공하는 1:1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저희는 시각장애인에게 한국어 강사로의 양성 교육을 제공합니다. 8주간의 교육을 거친 시각장애인 강사님들이 한글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어 교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로 인한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어 공부로까지 이어져 2018년에 35만 명의 학생들이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만큼 뚜렷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2015년 이후에 4년 만에 67.5%나 급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가 화두죠. 한글러의 1:1 온라인 교육은 이러한 비대면 교육의 흐름과도 밀접합니다.
글로벌 모바일 학습 시장은 2016년 11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었으나 21년에는 2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이러닝 중에서도 폭발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한글러를 선택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자신의 부족한 말하기 실력을 교정해줄 강사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한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약 80%가 수업 중에는 한국어 독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영역 1위로 스피킹을,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영역 1위로도 스피킹을 꼽았는데요. 실제로 이 유학생들은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니즈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1대1 한국어 교육 강사들에게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부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글러는 전문적인 경력 10년 이상의 교육자들이 집필한 커리큘럼을 집필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글러 수업을 수강하고 있을까요? 국내 20, 30대 유학생, 직장인, 그리고 해외 한국어 학습자가 저희 서비스의 이용자입니다. 올해 800명의 학생들이 한글러 시각장애인 강사에게 수업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달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서 학생들의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고 접근성을 높여서 수강생 만족도 97.4%를 달성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불하는 수강료가 바로 강사의 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끝은 장애 때문에 교육, 고용, 임금에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여기까지 한끝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끝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막연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들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나 너무 자잘하게 많거나 모호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히려 헷갈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잠을 자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이 많은 것은 문제라기보단 사실 그냥 현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는 참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잠을 많이 자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잠이 많아서 문제라고 한다면 밤에 일찍 자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게 되겠죠. 반면에 아침에 씻기 전 잠결을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무엇을 먼저 할지 루틴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시각장애인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도 이처럼 진짜 문제를 찾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문제 후보를 크게 3가지, 직업 선택권, 정보 접근권, 그리고 이동권 문제로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직업 교육의 직종이 생산직이나 저임금 서비스로 한정적이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적다. 또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접근과 관련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자기기가 터치화되고 그러므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등의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까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 입간판 등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자 보도블록, 잘못 표시된 점자 표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중교통 역시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내리고 타야 하는지 안내되지 못해서 이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 후보에 도달하기까지 저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논문 31건, 기사 87건 등 다양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무엇인지 가설을 세울 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2차 자료를 조사한 후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의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를 5번 파고드는 5Y,
그리고 대상과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적 요소들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트리플 바텀 라인 등 다양한 워크 프레임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툴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본인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될 텐데요. 한 끝은 트리플 바텀 라인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겪는 문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문제 후보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14분을 인터뷰하고 또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 5명과 20회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기관들의 컨택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 대학 내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이제 외부 기관들은 신뢰도가 낮고 또 사실 잘 들어보지 않으려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한 대학 내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 문제 정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렴을 하게 되는 과정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정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 솔루션을 구상하고 정하면서 마주한 고민은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굉장히 좋았는데 한 가지 모델만을 선택해서 실행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 끝을 시작할 때 3명이서 팀을 꾸렸었는데요. 문제 정의 이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면서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팀은 음성적인 요소가 핵심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고 여러 직업군들을 조사하고 또 새롭게 착안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혁신성의 매력을 크게 느꼈던 저는 기존 시장에 있는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에 조금 거리감을 느꼈는데요. 전화 한국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전화 영어로 저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솔루션이라면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국어 시장, 성장하는 한국어 시장의 혁신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서 이 서비스의 솔루션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나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자료 조사들이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이었던 점은 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직업군을 시각장애인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실천을 할 때 가장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솔루션을 그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한 해 동안 한 기업들 중 이제 실패한 기업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을 때 1위로 꼽았던 이유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에도 정말로 대상자들이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 끝은 시각장애인이 한정적인 일자리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팀입니다. 하지만 이 미션이 개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업은 또한 이 프로젝트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 정의와 비즈니스 솔루션 구상 초기에 왜 굳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2019년 7월에 유명 전화영어 대표와 미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을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때 왜 시각장애인만 강사로 고용하는지 이미 검증된 실력의 강사 혹은 굉장히 많은 수의 강사를 구해서 교육 비용을 줄이거나 매칭 비용을 줄이는 형태로 가야 수익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멘토님들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많이 고려했지만 이 시각장애인 강사 풀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또 직업을 만들고 임금을 보장한다는 그런 비용 지급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의 정체성이었고 팀원 모두가 공감해서 이미 자신의 미션으로 가져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었던 한 끗 팀이 존재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했고 두 명의 멘토 모두가 한 끗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서 본인들과도 다른 가치관이지만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응원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달 제2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전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공모전이 우리 팀에게 정말 맞는 공모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공모전의 취지가 같아서 여태까지 실행해왔던 어떤 내용도 가감하지 않고 강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시제품을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이미 법인화를 하고 매출을 올리던 다른 사업체에 비해서 가장 초기 단계의 사업이었지만 두 변의 발표 PT와 100명의 청중 평가단 심사를 통해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한 끗을 사업체로 전환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체성과 미션은 팀 내에서 확인하고 가야 하는 튼튼한 뿌리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 수강생을 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가 강사님의 지원서와 인터뷰 한 줄을 다시 읽을 때 우리 팀이 왜 시작했는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지속할 만한 가치가 되도록 끊임없이 팀원들과 처음 시작했던 문제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감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실패가 아니라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실행을 하게 될 때 완성된 형태로 경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본과 사실 시간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완성되지 않았을 때 나쁜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점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한 만큼 가설을 세워서 빠르게 실행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줄이고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와 인사이트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검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창업에서는 이것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초기 창업팀에게 이제 적은 투입과 빠른 실행으로 비용을 계속 줄여서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조달과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시간과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학생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기획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들에서 사실은 자금뿐만 아니라 좋은 멘토님들을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이렇게 멘토링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듣고 정말로 실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할 때 멘토님 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분께 받았던 그런 조언들을 실제로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수 동아리를 선정을 할 때 받았던 심사평 중에 하나가 멘토님께서 주셨던 모든 의견들을 실행하고 검증해 보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저희가 꼭 이제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해보고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점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도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동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앞에서 문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끗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들을 소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공감한 부분이 있고 또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팀의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스스로도 잘 몰라서 그냥 시작해봤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왠지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이유들로 포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끗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막 실행해 보시려는 분들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활동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또 좋은 기회로 만나 뵙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